JTBC 토론 논쟁을 시작합니다. 김필규입니다. 국정감사의 계절입니다. 이재명 정부 첫 국감이지만 증인 채택부터 여야의 충돌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여당은 대선 개입 의혹, 내란 옹호, 여러 의혹을 제기하면서 유례없는 대법원장 증인 소환을 시도했고요. 또 야당은 만사 현통이라면서 상임위 곳곳에 제1부속실장을 세우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진실을 파헤치기 위한 이유 있는 증인 신청일지 아니면 감정적인 무차별 공세일지 이른바 증인의 조건을 오늘 따져보겠습니다. 오늘 토론을 함께해 주실 네 분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서용주 전 상근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입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윤기찬 법률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그럼 90분간의 논쟁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대법원장으로서 국정감사의 시작과 종료 시에 출석하여 인사 말씀과 마무리 말씀을 하였던 종전의 관례에 따른 것입니다. 대법원장님은 증인이 아니십니다. 증인 선서 전에 참고인이 되시는 거죠. 그리고 대법원장을 이런 식으로 감금을 해서 진술을 압박을 해요. 조의대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추천한 사람이 김건희의 계북 일본 태생이고 일본 황실가와 깊은 인연이 있고 한덕수 총리를 만난 적이 있습니까? 만난 적이 없다라고 왜 자신 있게 대답을 못했습니까? 에휴 이 짜질한 놈아, 이걸 보낸 사람이 누굽니까? 박정훈입니다. 이 한심 지금 얘 여기다 이거 제 이름까지 까고 다 했는데 나가도 망언으로 터무니없는 정쟁 현장으로 몰고 가려는 박정훈 의원에 대해서 단호히 대응하겠습니다. 김현지 부속실장에 대한 내용을 문제 삼기 위해서 전화번호를 공개함으로써 박정훈 의원은 심각한 전화폭탄 테러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 김현지가 진짜 절대 존엄이라도 되는 거예요? 김현지 부속실장과 혈주한 변호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누구인지 국민들이 궁금하지 않습니다. 용산에서 누구처럼 구술을 했습니까? 디올백을 받았습니까? 예, 대법원을 대상으로 하는 법사위의 국감 이틀 동안 지난 13일하고 15일이었죠. 이틀 동안 진행이 됐는데 이 대선 개입 의혹을 밝히는 게 최대 목표였던 여당은 대법원장의 이석을 막고 또 기습 질의도 진행을 했습니다. 또 현장 국감에서도 질문이 계속 이어졌고요. 자, 한번 이것부터 따져보겠습니다. 자, 대법원장이 국감 증인이 될 수 있느냐 이 부분부터 논쟁이 됐는데 논란이 됐는데 서용주 전 대변인님 어떻게 보십니까? 증인이 당연히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사실 산부요인이라고 해서 관행상 증인 채택을 대신 법원 행정처장이 하는 것이죠. 대통령과 국회의장 이 두 분은 아무래도 이제 국민이 선출한 선출직의 어떤 공직을 수행하고 있고 대법원장만 산부요인이 유일하게 임명직 산부요인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받는 기관의 장은 국회에 출석해서 증인으로서의 어떤 책임과 의무를 져야 되는 것이고 또 국회법 121조에도 따르면 국회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대법원장, 그러니까 헌법기관에 있는 대법원장을 불러서 증인으로 세울 수 있다. 그게 다만 판결에 관련된 것만 제외한다면 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저는 증인으로 쓸 수 있는 것은 법적 요건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그래 보고 있습니다. 예, 피감기관의 장이라면 예외가 있을 수 없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장윤미 대변인. 네, 국회법에 따르면 대법원장은 국회에 출석할 수 있습니다. 요구할 수 있고 특정 현안에 대해서 사안에 대해서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대법원에서는 이게 사법부에 대한 독립권의 훼손이다. 그리고 국정감사 증인을 채택하는 과정에는 계속 중인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는 부를 수 없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어떤 질의가 나올지 이 부분이 사법부의 판단이 그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부분이고 그 유죄, 무죄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이 나와서도 안 되고 나오더라도 답변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본인이 미리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안 된다, 못 나간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사법부를 너무 압박하는 거 아니냐. 삼권 분립이란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호 견제를 하는 거지 사법부를 신성 불가침의 영역으로 어떠한 터치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으로 남겨두라는 취지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역으로 이런 의문이 왜 제기되는 겁니까? 사법부가 이 대선의 한복판에 굉장히 이례적인 파기환송심을 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내에서만 문제 제기가 있습니까? 아니요. 법원도 유감 표명이 지금이라도 필요한 사안이라고 현직 법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그냥 넘어간다? 저는 이게 사법정의의 모습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유무죄 판결에 대한 내용을 묻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법부에 대한 독립에 대한 훼손은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윤기찬 부위원장님 어떠십니까? 근데 저 부분은 재판은 사실 국회의 피감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재판은. 예.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장에 대해서 관례적으로 나오지 않게 했던 이유가 있는 거죠. 증인석에 쓰지 않게 했던 이유가 그 대법원장은 전원합의체를 이끄는 재판장이거든요. 그래서 법원 행정처장이 나와서 대신 증언석에 서서 증언을 했던 거예요. 예를 들면 법원 행정처장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도 재판부 구성원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국헌법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의 소관 상임위 중에 대법원도 물론 포함이 되는데 거기에는 사법행정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행정처장이 나오는 거예요. 얼마 전에 끝난 중앙선거관리위원장도 인사말하고 인석을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지금 저희가 국회법에도 보면 대부분 국무위원, 국무총리 등은 나와서 요청하면 나와야 돼요. 그리고 나올 의무가 있다고 국회법에 적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장 대법원장은 나올 수 있다, 요청할 수 있지만 나와서 할 의무가 없어요. 다 이렇게 국회법, 국감법 이런 것들에 대한 체계를 세운 이유가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왜 그러냐면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법원장이라고 해도 증인 적격은 있는 겁니다만은 이 법원과 같이 대법원 재판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려고 불러낸다. 이건 나오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대법원장이 증인으로 쓰면 안 된다. 쓰면 위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걸 요청하는 것도 위법을 요청한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예, 나올 수 있다라는 규정이만큼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나 이번 사안에서는 나오지 않는 게 맞다. 그런 의견인데 윤희석 전 대변인 어떻습니까? 재판에 직접적으로 관여해서 그 사안을 묻는 게 아니라면 뭐 대법원장도 증인 적격이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지금 민주당에서 요구하는 것은 재판과 관련한 증언을 요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법원장은 절대로 증인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여러 법률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지금 국정감사상에서의 증인으로서의 대법원장 적격을 지금 물으시는 질문을 하셨는데요. 국정감사 및 그 조사에 관한 법률에 보면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국정감사가 진행되면 안 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는 3심 유죄 취지 파기환송에 대한 질문을 함으로써 결국은 끝나지 않은 4심과 5심이 남아있잖아요. 재판에 관여한다고 봐야 됩니다. 민주당에서는 3심 끝났으니까 3심에 대해서만 물어본다 얘기하는데 여기서 끝났으면 모르겠는데 4심과 5심이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대법원을 압박하여 원하는 판결을 얻기 위한 행위로밖에는 이해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국정감사에 있어서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은 불가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시작부터 엇갈리는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장윤미 대변인님은 재판에 관한 것을 질문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이르게 된 과정. 근데 이제 재판에 결국은 하지만 재판에 관련된 질문 아니냐 또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사실상 이 판사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의 어떤 행태가 가장 두드러지게 보이는데 재판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서는 안 됩니다. 본인들은 그러면 재판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서 절차도 무시하고 본인들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겁니까? 그걸 용납하라고 상권 분립을 준 건 아니죠. 저는 사실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가장 큰 우려를 보이는 건 상권이 마치 국민 주권 위에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죠. 상권 위에 있는 건 국민 주권입니다. 국민 주권이 결국에는 상권에 권한을 준 것이고 그러면 그 철저하게 상권 분립은 국민이 허락한 범위 내에서 그 상권을 누려야 되는데 사실 나 재판 중이야. 왜 재판에 침해? 재판은 내 거야. 판사는 재판으로 얘기하는데 건들지 마. 판결이 다 얘기해 주는 거야. 이게 무슨 신적 영역입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실 판결에 대한 부분들을 정말 건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절차가 미심쩍잖아요. 87년 민주화 이후에 조희대 대법원장처럼 조기 대선 중간에
재판을 진행한 대법원장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법원이나 검찰은 총선이나 중요한 대선이 있을 때는 하던 수사도 일단은 그 선거 기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단했던 게 관행처럼 됐었죠. 본인도 지금 관행처럼 증인 안 한다고 하잖아요. 본인은 관행을 특혜를 누리고 싶고 또 따지고 보면은 그 관행대로 또 이 재판을 조기 대선 중간에 왜 영향을 미치려고 그와 같은 결정을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국민한테 성실히 하라는 겁니다. 민주당 의원한테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자꾸 상권 뒤에 숨지 말고 국민 주권 앞에 본인이 해야 될 책무를 다해라라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저는 장 변호사님이 약간 생각이 다른데 재판은 사실은 이제 심증 형성 과정이 다 재판이에요. 예컨대 배당 과정부터도 저희가 재판의 이제 일종이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배당에 있어서 어느 판사한테 내가 재판받을지를 선택하는 권한을 준다 그러면 그 자체는 공정한 재판을 침해하는 거기 때문에 자 재판을 누가 할 것인지 배당 문제 그다음에 심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당신은 뭘 보고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 이런 거 묻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재판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 전 과정이 재판이라고 보지 않게 되면 그럼 정말 우스운 꼴이 돼요. 예를 들어서 그냥 배당해 주는 거죠. 당신 이 사건은 당신이 재판해. 정치권이 이 사건은 당신이 재판해. 이게 재판이 되겠습니까? 공정하지 않죠. 그래서 그 전반적인 걸 저희가 재판 과정이라고 보는 거고 우리 서 대변인 말씀 주신 것처럼 실제 왜 그럼 대법원이 그 당시 하필 그때 재판을 하게 됐습니까? 이게 지지난 대선 때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러면 원래는 이번 대선 때까지 다 이 피선거권 관련 거기 때문에 마무리가 됐어야 되는데 1심에서 2년 2개월이 걸렸어요. 그다음에 2심에서 4개월이 걸렸잖아요. 근데 어느 재판이 옳은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결국은 3심까지 와서 판단하게 된 건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걸 끌고 온 게 아니잖아요. 마침 그때 그 시기에 이재명 후보가 재판의 대상이 된 거예요. 그럼 그 재판의 대상을 재판하지 말고 그냥 기다릴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 재판에 대해서 대상이 돼서 합의해가지고 재판을 했어요. 그게 무슨 정치 어떤 편향이고 정치의 개입이고 대선의 개입이겠죠? 그렇게 따지면 모든 정치인에 대한 재판은 특히나 공직선거법 재판은 전부 다 이거 정치 개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시각은 저는 과하다고 보고 물론 이게 왜 이렇게 빠르게 됐느냐는 문제제기가 될 수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지금 재판에 참여했던 12분이 문제제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물론 소수 의견에 조금 더 수기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다라는 거는 내 의견을 조금 더 밝혔으면 좋겠다. 거꾸로 얘기하면 그 두 분이 오히려 정치적인 개입을 하려고 했다라는 오해를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10분 입장에서는 지금 판결하는 게 낫다 그러는데 두 분이 만약에 다른 이유 때문에 나는 늦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선 이후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과연 누가 옳은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진영에 따라서 달리 판단할 수 있지만 일반 국민적 시각에서 보면 이렇게 몇 번씩 청문회 열고 그다음에 또 국감에서 또 열고 현장 검증 가고 또 연다고 하고 이럴 만한 사안인가에 대해서 기본적인 저는 의문이 있습니다. 재판에 관여할 목적이면 증인으로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증인을 재판에 관여해서 유무죄를 어떻게 판단하게 됐는지 그런 부분을 따져 물으면 민주당이 질문해서도 하고 안 되고 질문이 답변이 제한된다고 해서 거부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목적성, 그러니까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증인으로 부른다는 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그 질의가 재판에 정말 관련된 부분, 왜 그런 증거 조사는 하지 않았냐? 왜 이런 증인은 부르지 않았냐? 이런 데까지 미치는지 를 보고 이걸 결정을 내는 거예요. 그 미리 그런 질문을 할 것이다라는 추정으로 사법부가 증인으로 부르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 위법이다, 나갈 수 없다 이렇게 답변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역으로 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청문회 과정 중에 나와서 여러 차례 이야기했죠. 의혹의 핵심인 부분. 그렇다면 기록은 제대로 봤는지, 어떻게 전원합의체에 배당이 된지 9일 만에 결론을 낼 수 있는지 그거 부분을 어떻게 보면 왜 불법인데 대답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 부분을 숨기고 싶었던 게 아닌가라는 의혹을 오히려 대법원장이 침묵함으로써 더 의혹 커졌던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전자문서화됐기 때문에 로그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로그 기록을 요구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형사 재판에 이르는 과정에는 법령상 종이 문서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을 바꿉니다. 종이 문서로 봤다. 시기도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이 전원합의체 된 이후에 기록을 검토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문제가 되니까 너무 짧은 시기에 어떻게 이렇게 파기환송을 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 제기가 이어지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법원에 넘어온 시점부터 전원 대법관들이 다 기록을 봤다라고 합니다.
배당이 이루어지기 전에 전원합의체 회부되기도 전에 기록을 봤다라는 말, 전 믿을 법조인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상고이유서가 접수되기도 전에. 이러니까 스스로 스텝이 꼬이는 겁니다. 사법 신뢰에 저해가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자초한 게 누굽니까? 이 대법관들 그리고 대법원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 나와서 묻는 부분이 그냥 민주당이 묻는 겁니까? 아니요, 국민들이 묻고 계시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을 조금 자세히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이제 국감에 나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이렇게 이례적으로 빠르게 파기환송 결정이 나온 그 배경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이제 주요 쟁점이 크게 복잡하지 않다. 그리고 또 1심과 2심 중 어느 쪽을 채택할 것인가 뭐 그것만 이제 결정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그 기간 내에 할 수 있는 사건이었다. 이런 취지의 이제 발언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대법원의 3심은 사실심이 아니고 법률심이라는 것은 뭐 대부분 상식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특히 예. 두 변호사께서는 잘 아실 텐데 그렇다면은 사실관계에 대해서 점검하는 단계는 이미 끝나서 사실이라는 것이 하나 이제 형성이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법률을 어떻게 적용하느냐 거기에 대한 마지막 판단이라고 봤을 때 일반적으로 뭐 증인을 부른다든지 기록 전체를 다 봐야 한다든지 이렇게 인식하기는 대단히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7만 페이지라는 기록, 그 7만 페이지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했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이것은 실상을 제대로 국민께 전달하고자 하는 노력이 아니라고 보고 방금 장윤미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렇기 때문에 유죄가 나온 것은 부당하다고 단어가 좀 그런데 자백하신 거예요. 민주당이 5월 1일에 전원합의체 판결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대법원에서 얘기를 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었는가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는 거의 제대로 제가 답변을 못 받았는데요. 당시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법적 안정성, 이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법적인 안정성을 갖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될 거다 이렇게 환영을 했단 말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그 단계에서는 3월 28일에 기록이 넘어왔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날짜 계산 다 우리가 할 수 있었잖아요. 그러면 지금처럼 말씀을 하실 거면 그때도 이 문제 제기를 하셔야 되는 잠깐 그거 하면 안 됩니다. 유죄든 무죄든 판결하면 안 됩니다. 라든지 뭐 이런 정도의 얘기를 했어야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논리적으로 다 맞는 건데 그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그때 전원합의체에 배당이 됐다. 기록이 왔는데 언제서부터 봤다는 것도 믿을 수 없다. 뭐 이러면서 이걸 언제 다 점검을 했겠느냐. 결론은 뭡니까? 그래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은 있을 수 없다. 이 주장을 하는 거예요. 무죄였다면 만약에 3심에서 2심과 같이 무죄로 결과가 나왔다면 민주당에서 이렇게 했겠습니까? 딱 이 질문에만 답을 하시면 되는데 말씀을 너무 길게 하셔서 이게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저는 그런 생각이 계속 듭니다. 빨리 무죄가 나왔으면 문제 제기가 없었을 겁니다. 왜냐면요. 지금 대법원에서도 설명을 낸 걸 보면 1, 2심의 쟁점이 정리돼 있어서 1심과 2심을 비교해보고 결론을 냈다라고 하는데 형사 항소심은요. 4, 5심과 속심의 성격이 있습니다. 1심과 관련해서 판단이 잘 됐는지를 결론을 낸 거예요. 사실심의 마지막 단계로. 그런데 그 부분을 그대로 대법원이 쟁점을 인정하고 그 판단이 잘 됐다고 한다면 시간이 오래 걸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다 잘못됐다라고 했어요. 항소심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9일 만에 했다고요? 그럼 믿기 어려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이 어떤 문제의 핵심은 대선 주자의 대선 출마를 막으려 했다는 부분도 있지만 일반 국민들로 환원시켜서 치환시켜서 보면 이렇게 재판받아도 되나? 기록을 다 봤다라고 하는데 나중에는 원래 법률심이라 안 봐도 된다라고 하는 이 대법원의 입장 국민들이 납득하시겠습니까? 이 부분이 내 인생과 내 어떻게 보면 생명까지 걸린 사건을 평생에 한 번 할까 두 번 할까 이런 형사 사건에서 짧게 봐도 된다. 원래 법률심은 그렇다. 그러니까 민사, 행정, 가사 사건에서 70% 이상이 심리 불속행 기각으로 들여다보지도 않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사법 시스템이 돼서는 안 된다는 문제 의식으로까지 저는 확대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저희가 좀 고민해 볼 부분이 있는 게 이게 이제 전압의 사건이 대법원의 사건이 오게 되면 온 것이 28일이라는 거잖아요. 26일 날 보내서. 먼저 킥스라는 이 전자로 먼저 옵니다. 전자로 오고 나서 기록이 나중에 오는 거기 때문에 일부 언론에서 얘기하는 바와 같이 기록을 받은 날하고 뭐 심리를 시작했다라고 왜 다르냐라는 부분은 그렇게 해명이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전압 보고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배당되기 전에 일단 그 중요한 사건의 경우에는 전원합의체에 먼저 보고가 됩니다. 누가 심리하든지 간에. 그러니까 사건이 배당이 되면
연구관들이 심리할 때 이미 전원 합의체 다 보고가 돼서 전원 합의체라는 게 전부 이 대법관들 전원으로 구성되는 거기 때문에 대법관 전원에게 기록을 다 보내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제 26일, 28일부터 시작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따라서 뭐 항소, 상고 이유서 검찰 들어온 게 4월 11일이기 때문에 그 이후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또 하나는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1심과 2심은 사실관계 다툼이 없어요. 이 말은 뭐냐면 그간의 이 6만 7만 페이지의 대부분은 뭐냐면 사실관계 확정을 위한 주장, 입증 이걸 주고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실관계 확정에 대해서 아무런 다툼이 없어요. 그런데 2심은 추가적인 증거조사 사실관계를 뒤집는 게 아니고 동일한 사실관계에서 보는 시각만 바꾼 겁니다. 예컨대 이게 사실의 표명이냐, 이게 사실의 표명이 아니고 의견이다. 뭐 이렇게 바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법원은 과연 이게 사실의 표현인지 의견인지에 대한 입장만 살펴보면 되는 겁니다.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며칠 내에도 심리가 가능한 사안이에요. 이것은. 그리고 또 하나는 대법관 12분 중에 그 누구도 문제제기 제가 안 한다고 말씀드렸죠. 또 10명이 만약에 은지하고자 하는 절차적인 측면에서도 합의를 다 본 거예요. 그렇다면 합의 볼 때까지 실제 유죄인지 그러니까 상고 기각인지 아니면 파기환송인지에 대해서 결론이 안 난 상태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거를 결론을 예정하고 빨리 해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당신들은 해보니까 결론이 났어. 그럼 우리 길 잡읍시다라고 잡고 나서 또는 잡기 직전에 본인들의 결론을 표시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파기환송인지 아니면은 기각인지에 대해서 아무도 몰라요. 그런 차원에서 잡은 거기 때문에 이거 만약에 대선 개입을 위해서 빨리 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일단 전제가 성립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변호사님 말씀처럼 기각이었다 그러면 민주당에서 이의 제기를 안 했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시기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게 파기환송이 됐기 때문에 시기까지 문제 삼는 것이지 시기가 진짜 객관적으로 문제가 됐던 건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윤기천 변호사께서 자의적으로 편하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거를 사실상 이게 아무 문제가 없다는 전제하에 그냥 설명을 구현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의식을 가져야 되는 부분들은 분명 판사들이 이 부분은 법률적으로 그냥 잠깐 들여다보면 다 아는 거다라는 전제를 깔고 가면 뭐하러 기록을 봅니까? 뭐 판사들이 그래 이 기록은 2심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법률적으로 안 맞을 것 같아. 대법관 12명이 다 그런 생각을 가졌을까요? 그러면 누군가가 이 기록이 넘어와 3월 28일 날 킥스로 넘어졌든 간에 자 12명 대법관들 보기 시작하십시오. 누가 지시했죠? 법원행정처장이 말 못합니다. 그러면 대법관한테 지시할 사람은 누굴까요? 행정처장일까요? 재판 관여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재판의 대법관들을 진두지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조희대 대법원장이에요. 근데 그 사실조차도 얘기를 못합니다. 떳떳하면 내가 했다. 대법관들한테 이거는 정말로 뭔가 선거 기간에 국민들한테 정확하게 정보를 주기 위해서 그리고 재판이 많이 밀려서 633을 맞추기 위해서 내가 지시를 했다고 왜 말을 못하죠? 이게 무슨 재판에 대한 개입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사실상 그 전자문서를 봤다 손 치더라도 그러면 그 기록에 대해서 7만 쪽 아니어도 좋아요. 7만 쪽이 트럭, 1톤 트럭 한 대분입니다. 그러면 12명한테 주면 12대가 필요한데 그중에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보더라도 트럭 한 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복사는 어디서 했는지 최소한 그런 부분들의 절차는 국민들한테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못 알려줍니다. 그다음에 또 세 번째, 다른 재판관들 12명 중에 소수 의견만 절차에 대해서 의견을 냈다. 그렇지 않습니다. 천대 법원 행정처장이 앵무새처럼 떠드는 게 있어요. 절차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민주당 의원들이 질문하니까 판결문을 보십시오. 판결문에 이 파기환송을 얘기했던 10명의 재판관들이 집중 심리를 했다고 판결문에 적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례적으로 이 재판에서 판결문에 판사들이 이 절차에 대해서 언급한 판결문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면 파기환송에 찬성한 10명도 절차에 대해서 뭔가 미심쩍으니까 집중 심리했어요. 2명은 이게 좀 시간이 아쉽습니다. 이 중차대한 사건에 더 봤어야 되는데 네. 고로 12명의 대법관들은 이 절차가 문제가 있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 다만 조희대 대법원장 혼자만 이 재판이라는 어떤 그런 무소불위에 예. 사법권 뒤에 숨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이번 국감에서 드러난 첫 번째 전자기록 부분, 그다음에 3월 28일부터 봤다는 그 말에 대한 오락가락한 해명,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향후에 사법부에서 밝히지 않으면 이 논란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이게 대법원장이나 법원 행정처장이 뭐라 그랬냐면 대법원장은 절차 진행에 있어서도 대법관들과 협의하게 돼 있고요. 그 협의를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록을 처음에
뭐 전원합의체 보고 사항으로 할지 여부도 대법원장 혼자 정하는 게 아니고 다 합의해서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은 아닌 것 같고, 또 하나는 지금 이 항소심을 보더라도요. 항소심이 4개월 걸렸는데 2번의 기일에 걸쳐서는 양형증인을 했어요. 자, 무죄할 거면 양형증인 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근데 양형증인 다 했어요. 그때까지는 유무죄 뭐 결론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니까, 합의하기 전이니까 똑같은 거예요. 양형증인 빼면 그것도 한 달 반이면 끝날 사안입니다. 이거 비슷한 시기예요. 그 한 달 반 끝나서 만약에 그때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똑같은 문제 제기했을까요?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재판은 우리가 결론을 내놓고 나온 뒤에 보고 나서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걸려놓으니까 절차가 너무 빠른 거 아니야? 또는 어떤 사람들은 와 이렇게 오래 걸렸어. 네. 다 그렇게 불만이 있지만 이거를 법원의 공격의 핵심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사법 절차가 무시된다는 거죠. 그래서 안 된다는 거고, 밉고 싫고 이런 건 있겠죠. 그러나 그거는 그냥 내가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마음이고, 정치권에서 저걸 저렇게 공권력을 이용해서 대법원장을 불러 제껴서 여러 가지 묻고 쫓아가고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지금 나온 그 이야기들, 그러니까 7만 쪽의 기록을 과연 어떻게 다 볼 수 있었느냐? 아니면 봤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기록을 좀 확인해 봐야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들로 이제 대법원 현장 국감이 진행이 됐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이 이제 대법관 PC 전산 기록도 이제 요구를 했고요. 그랬는데 이 부분을 두고서는 이제 또 야당에서는 이게 사실상 대법원을 압수수색한 거다. 또 이런 반발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대법원을 어떻게 압수수색합니까? 영장도 없이 어떻게 가겠습니까?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의회 폭거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런 야당의 지적이 울림이 없는 건 정말 국민을 상대로 총뿌리를 겨녔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함구하면서 이게 폭거다, 독재다, 히틀러다, 어떠한 이 소구력이 없다라는 말씀 일단 드리고 싶고, 기본적으로 현장 검증이라고 할 수 있는 절차가 있지만 추미애 위원장도 어떻게 보면 한 발 좀 물러섰던 거 아니겠습니까? 원래는 증인으로 채택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증인 선서 뒤로 미루겠다. 선서 기회를 유보하겠다는 거였어요. 증인의 지위와 참고인의 지위는 다르니까요. 그러면서 그래도 질의를 해서 답변을 강제하거나 어떻게 보면 압박을 넣는 그런 채택 방향으로 국회도 가지는 않았습니다. 나아가서 현장 검증했을 때 그러면 유의미한 성과가 있었습니까? 강제력이 있었다면, 국민의힘에서 말하는 대로 압수수색 영장까지 한다면 강제력이 수반됐었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어쨌든 국회가 국회의 몫을, 국민들이 원하는 바를, 그리고 대법원이 그렇다면 명쾌한 답변을 내놓고 있습니까? 판결을 보라라고 했을 때 그 판결에도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던 대법관들의 설시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어떤 해명 내용과 중간과 끝이 다르고 관계 법령을 어겼는지 안 어겼는지도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회가 어떤 몫을 해야 되겠습니까? 국회가 뭐를 점검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조차 하지 못한다고 폭거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상임위가 대법원을 왜 갔습니까? 지금 보니까 대법관들이 대법관들 숫자를 증원을 했을 경우에 뭐 공간을 어떻게 확보해야 되는지, 실제로 얼마나 필요한지, 지금 쓰고 있는 공간의 크기는 적절한지 뭐 그거 보러 갔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거 때문에 대법원을 현장 감사한다, 이런 걸 누가 다 믿겠어요. 결국은 정치적인 얘기겠죠. 아까 판사들은 재판 뒤에 숨어서 절차 마음대로 해도 되느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추미애 법사위원장부터 첫날 절차를 어기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참고인으로 불렀어요. 참고인으로 선정이 되기 위해서는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상임위원 과반의 어떤 찬성을 얻어서 참고인으로 채택을 해야 되는 건데, 그 과정 없이 갑자기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금부터 참고인이다, 이런 절차를 다른 상임위도 아니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버젓이 회의 진행 과정에서 이런 과정들이 나왔다. 이런 상황들을 보면 과연 법사위가, 민주당이 지배하고 있는 법사위가 뭐 진실을 찾기 위해서 대법원 현장 감사를 했다는지, 뭐 재판 과정의 문제에 대해서 엄중하게 묻기 위해서 지금 감사를 진행한다, 이렇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왜 5월 1일에 무죄 날 줄 알았는데 유죄 취지 파기환송으로 그렇게 결론이 나왔느냐? 나는 그 결론이 마음에 안 든다, 이거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저는 단언합니다. 제가 전현희 의원께서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이게 종이 재판이 원칙인데 왜 이런
다른 온라인이나 아니면 전자로 했느냐 기록 검토도 이렇게 해서 위법이라는 말씀 주시는데 그건 저는 동의하기 어려운 것이 종이재판이 원칙이라 하더라도 실제 본인이 보는 기록은 컴퓨터에 켜놓고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전자기록에 접속해서 볼 수도 있는 거고 핸드폰으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다만 송달이나 이렇게 그 피고인 등과 주고받는 문서는 온라인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식의 위법이어야 되는 거지 내부에서 검토하는데 판사들이 어떤 형태로 검토하든 무슨 관련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전현희 의원의 그 법령에 대한 말씀은 전 동의하기 어렵고 또 하나 현장 검증에 대한 국민의힘의 평가는 뭐냐면 현장 검증이라는 것은 원래 가가지고 뭘 찾아내는 게 아니고 보는 거예요. 오감에 의해서 성상이나 형태를 가서 보고 이게 이렇구나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게 현장 검증인데 지금 원래 의결에서 간 내용은 뭐냐면 전자 로그 기록 본다라든가 아니면 연구관들의 보고서 어떤 형태로 언제 보고됐는지를 본다든가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형태는 이거는 사실을 가가지고 뺏어올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갔다 그러면 그건 사실 영장을 들고 간 거죠. 영장을 들고 와서 집행을 안 한 거일 뿐이에요. 따라서 국회가 검찰, 법원 역할을 다 하려고 했던 거죠. 안 그러면 갈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말씀 주신 것처럼 뭐 평수제로 가는 것도 아니고 실제 가가지고 이게 대법관 증언해도 문제 없겠네. 이거 보러 가신 건 솔직히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자료 제출 요구한 거 보면 거기 다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따라서 이 부분은 어찌 보면 그래서 이제 그 추미애 위원장님께서도 밑줄 긋고 이거는 빼고 나서 하신 거잖아요. 그런 취지에서 보면 월권 행위를 하시려고 했다가 중지하신 거다. 전 그렇게 평가합니다. 근데 국정감사 현장 그 감사를 벌이는 것들은요, 이 피감 기관이 성실하게 자료 제출을 안 할 때 쓰는 정말 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예. 저도 여러 번 이 그 국정감사를 해봤고 현장 감사를 진행해 봤는데 그냥 단순하게 말씀한 대로 뭐 75평의 대법관실의 어떤 그런 규모가 뭐 호화롭다 이런 거 보러 간 건 아니고 로그 기록이라든지 연구관들이 어떤 형태로 자료를 쌓아놓고 하는지. 그러면 이제 7만 쪽의 분량이 어느 정도에 쌓아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사실 7만 쪽을 12명한테 주면요. 80만 쪽 이상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공간에 다 채울 수 있는지 절반이라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것들도 다 그 현장에 가서 인지하는 것도 그것도 현장에서 증거 자료를 취득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뭐 위법적이고 영장을 집행했다고 하는 거는 좀 무리수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사실상 거기도 법률가들 있잖아요. 압수수색하고 감사하고 구분이 안 됩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국민은 호도한다고 하는 말이 딱 맞아 떨어지는 게 무슨 강압을 하고 합니까? 사실은 피감기관인 대법원이 국회에 성실하게 자료 제출을 하면 되죠. 예. 로그 기록이 뭐 재판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언제 출근해서 어느 자료를 어느 시점에 얼만큼 들여다봤는지 정말로 로그를 한번 말씀한 대로 전자문서에 대해서 위법성을 떠나서 대법관이 로그 기록 한번 딱 보고 오케이 이거는 유죄치 파기환송 했는지 아니면 정말 들여다보고 밤을 새서 들여다보고 이게 정말 심각하게 집중 심리를 해서 찬성한 10명의 파기환송을 한 대법관들의 말처럼 그렇게 이루어졌는지 이건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저는 그런 부분에서의 대법원의 지금 현재 있어서의 피감 태도는 매우 부적절하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 검증까지 하는 거예요. 그거를 왜 알아야 되죠? 제가 저 솔직히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러면 모든 재판에서 담당 판사들이 당신 기록 몇 번 봤어? 이거 제대로 본 거야? 그럼 이 일반 시민들이나 일반 피고인들이 다 문제 제기하면 어떡할 거예요? 이례적이니까 그렇죠. 아니 이례적인 건지 그건 민주당의 시각이고 아니 부장판사들이 뭐 아시잖아요. 네. 윤 변호사님도 그 내부에 있는 부장판사 2명이 네. 아주 20년 이상씩 그 판결을 내렸던 분이 이 조희대 대법원장 이 행태에 대해서 너무 이례적이다. 당신의 행위 자체가 사법부의 신뢰를 깰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께 해명해라. 이건 민주당의 입장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구성원이 일어나면 최소한 이 사법부를 책임지는 기관장은 그 사람들의 입장은 최소한 알려져야 될 거 아닙니까? 150명 이상의 부장판사 중에 2분이 그랬어요. 2번이라도. 그러면 소수 의견을 무시하는 겁니까? 그게 사법 그다음에 질서인가요? 재판관 노태학 기피하신 분, 회피하신 분 빼놓고 자 대법원장은 그렇다고 쳐요. 빼고 나머지 분들 중에 누가 그런 문제 제기를 하셨나요? 그다음 집중심리제 말씀하시는데 집중심리를 했다라는 게 절차적인 문제 제기한 것이다라고 판단하는 것도 전 동의하기 어렵고 그리고 이게 재판 과정에서 빨리 했는지 못했는지 그래서 뭔가 놓쳤으면은 지금 두 분 말씀이 맞지만 놓쳤다는 게 없잖아요. 왜? 그러면 예를 들어서 1, 2, 3심이 있잖아요. 1, 2, 3심에서 1심에서 놓쳤기 때문에 2심이 있는 거고 2심에서 뭔가 놓쳤거나 뭐 승부를 못하니까 3심이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결하는 거지 대법원마저 이 판결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못 믿고 문제 제기를 한다 그러면 사법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냐 이 말을 제가 드리는 거고 하필 또 그 사안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민간 일반 우리 국민에 대한 재판에 대해서 문제 제기했어. 이러면은 뭐 여러 가지 공익의 어떤 필요성이 있죠. 근데 하필 저 대통령 되실 분에 대해서 재판에 대해서 민주당이 정권을 가져가느냐 안 가져가느냐 이런 절명의 순간에 이런 재판이 있었다는 것 때문에 이건 조희대 대법원장이 의도한 게 아니잖아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대법원의 설명이 스텝이 꼬이는 거예요. 왜 종이 기록으로 보든 전자로 보든 핸드폰으로 보든 상관없습니다. 그게 불법성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근거 규정일 때 이런 전자 문서화하는 거는 보조적 수단에 제한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종이 문서를 만들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12명, 왜냐면 13명이 참여했고 한 분은 올라왔을 테니까요. 항소심에서 기록이 그대로 올라왔을 테니까. 나머지 기록을 종이 문서화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못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만들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로그 기록 다 있고 충실히 봤다라고 했다가 해명이 바뀐 겁니다. 근거 법령을 보면 종이 문서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종이 문서를 충실히 봤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놓치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떤 국민도 이렇게 절차적 하자가 있는 상황에서 재판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대법원이 믿을 만한 그리고 신뢰할 만한 답변을 지금도 못 주고 있다.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예. 이러한 절차적인 하자에 대해서 판결의 결과에 흠결을 가져오게 하는 결론을 내리기 위한 과정을 민주당이 밟고 있다면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습니다. 예. 다 그것에 대해서 물론 뭐 과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1심 결과가 2심에 가서 완전히 무죄로 나오리라고 예상한 분들은 거의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러면 국민의 입장에서 지금 이제 와서 보니 2심이 좀 이상하다. 말씀하신 대로 넉 달 걸렸지만 증인 채택 과정 없었으면 실제로 심리한 건 한 달 반 정도 왜 이렇게 빨리 했냐? 왜 이렇게 빨리 해서 무죄가 나왔지? 앞에는 1심에서 2년 2개월 끌어서 나온 결론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인데 어떻게 그 정도 심리하고서 무죄로 바꿀 수가 있느냐? 저희가 그러면은 고법 판사에 대해서 똑같이 민주당처럼 해야 됩니까? 또는 그런 의도를 내비친 적이 있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 민주당이 지금 대단히 센 억지를 논리를 구성해서 어떻게 포장하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계속 질문 드립니다. 왜 5월 1일에 전원 합의체 판결을 발표하려고 했던 그 시점에 민주당에서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습니까? 그것만 말씀하시면 돼요. 그럼 제가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근데 제가 그 오해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하신 말씀 중에 실제 저희가 기록은 이제 보존용 기록은 한 부를 만들잖아요. 그걸 저희가 이제 3인 재판부의 경우에도 한 부가 원래 기록이고 나머지는 복사하든 뭘 하든 본인들이 읽는 거란 말이에요. 똑같죠. 재판장 12분이라 하더라도 한 부는 뭔가 문서로 돼 있겠죠. 그다음에 보조적으로 이제 온라인이나 뭐 전자문서로 돼야 되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12분 모두가 다 기록을 복사해서 그걸 다 보는 건 아니니까 그 부분은 이제 약간의 오해가 있어서 제가 말씀. 그런데 한꺼번에 다 같이 동시에 봤다라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럼 종이 소송과 관련해 가지고 다 볼 수 있었는지 전자로 봤을 수 있죠. 로그해서 봤을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근데 참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치열하게 논쟁을 벌일 정도로 많은 국민분들도 시청자분들도 참 궁금한 부분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 대목에서 한 가지 좀 궁금한 건 자, 두 번에 걸쳐서 대법원 국감이 있었는데 추미애 위원장은 법사위원장은 대법원 대상으로 한 번 더 국감 열 수 있다. 또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자, 국감장이 꼭 아니더라도 이런 모든 궁금증의 사실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떤 자리에서라도 꼭 국감장이 아니더라도 이런 궁금증에 대해서 본인의 입장을 밝히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근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참 그 고약한 태도를 보이는 게 찔끔찔끔 밝혀요. 그러니까 본인한테 좀 불리한 부분들은 방어를 위해서 뭐 사인 회동서는 안 만났다. 그리고 뭐 절차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내부 구성원도 그러고 국민들의 많은 분들께서 뭐 절반 이상 정도라고 제가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이 야당에서도 계속해서 이런 시끄러움 이 화두가 되는데 본인이 정확하게 입장을 알려주면 되거든요. 지금 증거가 어딨냐. 대법원이 그때 뭔가 부실한 그 재판을 진행했다는 증거 어딨냐. 계속 이렇게 방어를 하는데 증거를 숨기니까 증거를 못 찾는 거죠. 어떤 생각이 나냐면 이재명 정부가 차라리 윤석열 정부처럼 했으면 본인의 이재명 대통령이 내 선거에 가입하려고 했어? 대법원장이? 안 되겠네. 검찰 통해서 압수수색하는 겁니다.
그리고 압수수색해서 그 증거 찾아내고요. 대법원장 구속시키는 거죠. 그게 지난 정부의 방식이었습니다. 마음에 안 들면 언론사 기자들 둘이 본인의 어떤 선거 개입했다고 뒤늦게 해서 그 이름은 제가 기억 안 나지만 2분 구속시켜서 재판 기소하잖아요. 그런 방식을 쓰지 않고 최소한 국회라는 민주적인 절차에 있어서 대법원을 존중하면서 이 입장을 밝히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 입장을 전혀 안 밝히고 있다. 저는 사실 이거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수장처럼 삼부 요인의 이해를 받으려면 명확하게 그 입장 표명을 해라. 절차가 정말로 떳떳하다면 지금 현재 재판이 허락되지 침해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로그 기록이라든지 절차에 대한 당시의 확정은 어떤 배경에서 됐는지 설명하면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과한 예를 들으셔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대법원장 구속이라니요. 굉장히 뭐 과하다는 말 이외에도 이상으로도 표현할 수 있는데 제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대법원에서 3심이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서 알지 못해요. 대법관을 안 해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대법관이 한두 명도 아니고 전부 14명이 계시고 한 분이 재판에서 빠지시고 이렇게 이제 재판을 하는 건데 10명이 넘는 분이 재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법원 내에서 하다못해 재판연구관이라도 이 절차가 정말 잘못됐다면 뭐라도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정상일 거예요. 지금까지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대법원에 속하지 않은 외부인들이 본인이 갖고 있는 상식이라는 잣대를 대면서 이렇기 때문에 이상하다. 이렇기 때문에 트럭 한 대 분량이 안 나올 것 같다. 그러니까 졸속 재판이다. 이러한 아주 단순한 논리로 최고법원인 대법원에서의 판결을 부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판결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해서 정말 예상하지 못한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사후에 이것을 어떻게 뭐 바꿀 수도 없고 뭐 4심, 5심 진행될 것 같으니까 미리 뭔가 예방적 조치를 하자는 의도가 아니라면 이렇게 이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가지고 얘기를 길게 갈 이유가 없어요. 왜 5월 1일 했냐고 물어보시잖아요. 대법원 입장에서는 당연히 3심 넘어올 것이고 그 당시에 탄핵 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조기 대선의 가능성을 봤을 겁니다. 그러면 조기 대선이 어느 정도에 열릴 것이라고 다 예상을 했을 거고 이미 4월 4일에 헌재에서 결정 내린다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였어요. 3월 26일에 2심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럼 대법원에서 준비를 해야죠. 왜 준비를 해야 되느냐? 6월 정도의 대선이 있을 경우에 3심에서 뭔가를 끊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상태로 어떻게 그냥 갑니까? 그러면은 야당, 저희 입장에서 국민의힘에서 왜 결론을 안 내느냐고 얘기를 할 거예요. 국민들도 궁금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5월 1일이 됐고 법원행정처장도 얘기를 했어요. 그 시기가 가장 적절하다고. 적절하다는 이유는 대선과 관련해서 뭔가 확실하게 법원에서 의사표명을 할 수 있는 그 적당한 시간이 5월 1일이었다. 한 달 정도 여유를 두고 결론을 낸 건데 결론이 마음에 안 드니까 민주당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밖에 해석 안 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의혹이 제기될 만한 대목이 아니었기 때문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떤 자리에서도 특별히 또 그 의견을 표명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죠. 제가 조금 이제 바로잡을 건 조희대 대법원장을 구속시켜라라고 한 게 아니라 윤석열 정부였으면 이 정도 사안이면 벌써 구속을 시켰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왜? 본인한테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그런 사적 감정으로 지금 판단하는 게 아니라 너무나 이례적으로 이 파기환송심에 대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 의혹들을 털고 가자는 거예요. 털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왜 우리가 털어야 돼? 아니 의혹들이 있으면 털어야 되는 게 삼부위원회 책임 아닙니까? 대법원장의 책임이고. 그러면 사실상 입장 표명을 분명히 해서 더 이상 본인 때문에 시끄러워지는 것들을 여기서 본인이 결자해제 하셔라. 그게 가장 좋은 방법 아닐까요? 근데 자꾸 나 대법원장이야. 나 판결하는 사람이야. 건들지 마. 이거는 대한민국에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이 정쟁거리로 스스로를 계속해서 끌고 가지 않고 저는 입장 표명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저희가 비교를 해보면 알 수 있어요. 짧게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2020년, 2021년도에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기억하시면 이거 비교해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그게 더 이례적이었을까요? 이게 이례적이었을까요? 그 당시에 7대5였습니다. 대법원장이 다수 의견에 동조한다는 거 빼면 6대5예요. 근데 거기에 6 중에 한 분인 권순일 대법관이 뭐 김만배 씨를 몇 번 만나는지 한참 의혹 제기가 있었잖아요. 어느 것이 더 이 국민적 시각에서 볼 때 야, 이거 과연 이게 문제가 있어 없어라고 판단할까요?
그게 상대적으로 비교해 보면 왜냐하면 진영 논리로 자꾸 보기 때문에 그러면 양쪽 진영에서 첨예하게 갈 수 있는 두 사안을 놓고 보면 어떤 것이 국민적 시각에서 볼 때 의혹이 더 클까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또 일반 시민단체가 대법원장의 이 로고 기록 등을 공개하라고 공개 청구를 했었어요, 대법원에. 근데 대법원에서는 공공기관 정보공개법에 따라서 못한다. 이거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라고 해서 대법원장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것과 더 이상 뭐 정쟁을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저는 오히려 사법부를 형용화시킨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자, 이 밤에 또 이야기를 나눠야 될 다른 증인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야당에서 이제 증인으로 세우겠다면서 또 화력을 집중하는 대상이 있죠. 바로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입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국감에 적극 협조하라는 지시를 내리기도 했는데요. 일단 대통령실 소관 상임위가 이제 운영입니다. 운영이 국감에서 네. 일단 이제 소환을 했고요.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 거고. 자, 어떻습니까? 김 부속실장 출석할 필요 있다고 보십니까? 이 질문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무조건 해야죠. 그것이 법여권, 민주당과 대통령실 모두에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모든 6개 상임위에서 증인 채택을 해야 한다고 국민의힘에서 요구하고 있는데 증인 채택이라는 것은 민주당이 지배하고 있는 국회 하에서는 민주당에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니까 저희가 주장한다고 해서 이루어질 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증인 채택 관련해서는 민주당의 의사가 전적으로 중요한 건데 전혀 안 해주겠다고 하게 되면 김현지 현 제1부속실장은 정말로 어마어마한 의혹을 달고 그대로 정권과 같이 가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시점에 끊어줘야 한다는 것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아니고 김현지 부속실장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대체 이분이 뭔지를 저희는 몰라요. 일단 나와야 뭘 물어볼 텐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증인 채택을 하냐 안 하느냐를 가지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이런 문제를 민주당에서 먼저 만든 측면이 거의 99% 있다고 봐야 돼요. 우상호 정무수석은 100% 나온다고 공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조금씩 말이 바뀌고 김영진 의원조차 처음과 말씀이 좀 바뀌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이 의혹이 점점 커지니까 이게 감당이 안 돼서 그런지 이제는 증인 채택 거의 안 될 거라고 보는 예상이 지배적이죠. 그럼 이럴 때 정무적 판단 기능을 온전히 갖고 계시다면 김현지 1부속실장을 적어도 운영위, 소관 상임위인 운영위에서만은 증인 채택을 민주당에 해서 이분이 국회에 나와서 야당이든 여당이든 국회의원의 질의를 받고 답변을 성실하게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닐까. 아마 이런 말씀에는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겁니다. 네, 왜 출석 여부가 불투명해졌습니까? 처음부터 국회 운영위에 한정해서 100% 나간다. 운영위에서 여야 의원들이 합의하면 나가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나가면 역풍이 불었을 거예요. 그런데 국민의힘 어떻게 했습니까? 6군데에서 부르겠다라는 거예요. 이를테면 가짜뉴스로 판명된 산림청장 제자설. 산림청장이 김현지 실장의 그 교수여서 어떤 인사에서 어떻게 보면 좀 우월한 지위를 갖게 됐다. 뭐 이런 친구대학교의 친구대학교의 은사와 제자 사이다. 맞습니다. 그런 의혹이 있었던 거죠. 농해수위에서. 그 대학을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래도 모르겠다. 이거 인사에 개입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기재위에서 왜 부릅니까? 대장동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거 아파트 어떻게 보유한 거냐? 한번 우리 들여다보자. 여기에 부르겠다는 겁니까? 안 나오길 오히려 야당이 만드는 겁니까? 원내 전략이 정확하게 수립돼 있다면요. 국회 운영에 한정돼서 왜냐하면 여당에서도 책임 있는 정치적 체급이 큰 이 정치인들이 약속한 바가 있거든요. 합의만 해주시면 우린 100% 나가겠다. 그리고 지적해 주신 대로 나올 필요도 있죠. 왜 의혹의 중심에 서 있냐. 가림막에 가려서 어떤 인물인지 알 수가 없다. 알고 싶다. 그런데 너무 나아간 겁니다. 처음에는 과방위에서도 부르겠다고 했어요. 예능 출연과 관련해서. 그게 법사위로 바뀌었더라고요. 이거는 정쟁을 위해서 김현지라는 참모를 그냥 어떻게 보면 소모적인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국회 운영에 한정해서 전략을 짠다면 민주당이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략이 있는지를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마 언론에 보면 국민의힘이 말씀 주신 대로 뭐 여러 개에서 부르는 건 정쟁적 요소가 있다고 오해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원래 당초 얘기했던 운영위, 왜냐하면 그 당시엔 총무비서관일 때 기관증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나오는 건데 그때 민주당에서 기관증인 동의 못 해주겠다라고 해서 문제가 이렇게 불거진 거거든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그 시점으로 돌아가서
운영위에서 증인으로 부르는 거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제안을 했다고 언론 보도가 나왔어요. 그런데 민주당이 좀 부정적인 그 아마 의사를 비췄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다시 한번 국민의힘이 운영위에서 출석하는 걸로 이렇게 정리하면 그러면 나왔으면 좋겠다. 나와서 뭔가 매듭을 져야 될 것이고 예컨대 뭐 본인 소관 사항이 아닌 거 내가 모르는 거에 대해서 질문이 들어오면 대답 안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인가 이 논란을 끝내는 것이 저는 뭐 맞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근데 이 김현지 1부속실장 원래 이제 출발은 총무비서관에서 시작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 뭐 인사에 대한 여러 가지 갭이 있지 않았냐라는 설 예. 하더라만 있지 사실 국민의힘이 뭔가 증거를 가지고 이슈화시킨 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과 아주 대통령 되기 전에 변호사 시절부터 옆에서 같은 사회운동부터 성남시장 경기지사 여기까지 온 측근이라기보다는 보좌진이라고 보면 되죠. 그러니까 옆에서 보좌를 오래 한 사람으로서 많은 의견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실세라고도 불리는데 뭐 실세라고 불려도 무리가 없을 만큼의 측근은 맞는 것 같아요. 다만 사실에 근거한 어떤 비판이라든지 지적은 좋은데 박정훈 의원 보세요. 옛날 판결문을 가지고 없는 사실이 있는 것처럼 해서 무슨 종북 세력, 국보위, 그다음에 위증을 했다라든지 그런 흑색선정으로 가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 국민의힘 소속 창원시 의원 임에 답을 수도 없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무슨 그 참 해괴망측한 소리를 해가면서 김현지 부속실장에 대한 인격적인 침해까지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현지 부속실장이 개인으로 봐서는 국회 출석해서 공직자니까 증인으로 서서 답변하면 돼요. 하지만 인격모독까지 당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서는 고려가 될 것이고 100% 국민의힘은요. 김현지 부속실장의 국정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 망신을 주려고 그냥 막 던질 겁니다. 이거를 용인해야 되냐라는 게 지금 당에서의 고민인데 사실 저는 김현지 부속실장의 출석이 가닥이 잡혔다고 봐요. 15일 날 이 운영위의 회의를 연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으로 지금 지도부가 고심을 한다는 것은 바닥이 잡혔다는 것은 뭐 이제 출석하는 출석을- 쪽으로 예. 일단은 그 좀 내부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지 않냐 하고 김현지 부속실장이 나와서 뭐 국민의힘에서 화력을 쏟아내봤자 결국에는 누워서 침뱉기밖에 안 될 거고 의석수도 민주당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현지 부속실장을 더 이상 이제 출석시키냐 마냐로 이렇게 논란이 될 게 아니라 증인 출석을 통해서 한번 털고 가는 거. 예. 그게 훨씬 더 국정 운영에는 도움이 될 것이고 국민의힘도 더 이상은 뭐 어깃장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 뚜렷한 의혹이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선후 관계가 다르죠. 예. 애초에 기관 증인으로 당연히 채택되어야 될 총무비서관이었던 김현지 비서관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먼저 증인 채택 못 해주겠다고 했잖아요. 저희가 무슨 의혹을 제기했었습니까? 그냥 민주당 의원들이 스스로 먼저 그 얘기를 하니까 왜 김현지 비서관에 대해서만 이러지? 이분이 단순하게 1급 총무비서관이 아닌가 보다 이런 의혹을 살 만한 일을 민주당에서 먼저 한 겁니다. 그게 이렇게 커진 거예요. 근데 이제 와서 김현지 비서관 안 나온다고 하니까 저희 당의 이제 의원들은 여러 가지 의혹들을 제기를 했는데 그 1급 비서관의 인격까지 너무너무 배려를 많이 해서 인격 모독을 당할까 봐 이렇게 170석 가까운 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에서 결사옹위를 하고 있다면 정말 불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분 1급 비서관이 맞는지 아닌지 정말 어떠한 영향을 행사하는지 스스로 의혹을 만들어 놓고서 증인 채택 안 해주겠다는 것은 언어도단이죠. 지금까지 국회에서 청문회 등 여러 제도를 통해서 무수히 많은 증인들을 불러다가 모욕 주고 밖에 나가서 벌 세워주고 했던 게 민주당 아니에요? 그런 위원장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한 번만 증인 불러주세요. 그러면 모든 의혹이 사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인격모독 얘기했던 것은 뭐 그런 그 선례들과 비교해서의 그 뭐 퇴장 세워놓고 윽박 주고 면박 주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창원 시의원 국민의힘 그분이 했던 얘기를 여기서 시의원이지 않습니까? 시의원이라 하더라도 그런 거 인용하는 사람들의 수준이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이라고 봐요. 국회의원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인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우려까지 그거는 심각한 너무 나가신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상상 이상의 것들을 국민의힘은 하기 때문에 김민수 최고위원 보세요. 저는 어떤 똑같은 발언을 얘기 안 합니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격 침해를 한다는 게 좋아요. 면박도 줄 수 있고 뭐 발언하지 마세요 할 수도 있어요. 뭐 그런 모습이 좋지 않을 수 있지만.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으나 민주당에서 해왔잖아요. 최소한 창원 국민의힘 소속 창원 시의원이 했던 그 발언은
정말 이걸 남성 여성으로 나눠서 좀 그렇지만 여성으로서는 정말 들을 수 없는 그런 발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징계하지 않고 국민의힘이 놔두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우려를 펼 수밖에 없다. 징계했습니까? 징계 안 했잖아요. 징계했나요? 제가 징계 여부는 좀 보시고 제가 볼 때 이게 지금 뭐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싸움이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뭐 보호해주고 이런 단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애당초에 말씀하신 건 처음에 문제가 됐던 게 문제가 있어서 나오라 그랬던 게 아니에요. 기관적인이기 때문에 배석하라는 거예요. 원래 배석해놓고 국민이 국회의원을 통해서 물어보고 싶은 거 그 본인이 대답할 사항이 나오면 대답할 태세를 갖춰달라는 건데 그것도 못 나오겠다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이 이렇게 더 커졌던 거고 기관적인이 뭐 현안이 있어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와서 배석해 있다가 뭐 그 실장이나 이런 분이 수석이나 모르는 거 있으면 그 물어보게끔 다 그렇게 해왔잖아요. 근데 하필 왜 김현지 씨에 대해서만 그게 안 되냐 이 말이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보면 약간 우리 또 대변인께서 내다보는 눈이 계시더라 잘 맞추시더라고요. 아마 나올 것 같은데 그렇게 나와서 일단은 하는 게 좋지. 안 그러면 소모적인 논쟁을 통해서 정치권 전반적으로 국민한테 비판을 받아요. 이게 논외고 개인적인 생각이나 당시에 기관증인이었을 때 굳이 이게 원내 이 운영위에서의 증인 채택을 할 때 그냥 기관증인으로 앉아 있었으면 큰 문제가 안 될 문제인데 그 부분은 이제 거부하면서 문제가 불거진 거예요. 그리고 정해진 인사가 오다 보니까 이거 숨기는 거 아니야.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이 스텝이 꼬인 거는 맞지만 지금 현재 부속실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박정훈 의원이 막 정북몰이해 가면서 대통령 망신 주기로 들어가는 것은 사실 이게 이제 정치적인 기싸움이 돼버려서 굉장히 참 곤욕스럽긴 하거든요. 하지만 저는 사실 출석할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결정을 해서 이제 김현지 부속실장의 증인 여부는 더 이상 큰 우리 민주당이나 국정 운영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대화에서 여러 가지 관전 포인트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정말 다음 운영위에서 김현지 부속실장이 나올 것인지 일단은 나올 거라고 예측을 하셨고요. 그리고 또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윤기찬 부위원장님은 여러 6개 이제 상임위에서 김현지 부속실장을 불렀지만 다 정리가 되고 이제 운영위 하나로 또 부르게 될 것이다. 뭐 저는 그 정도 서로 간의 양보는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예. 나머지는 사실 꼭 그 국감뿐만 아니고 다른 결이 있을 수 있는 거고요. 현안에 대해서는. 그래서 굳이 국감 시절에 다 원하는 거 다 관철시킬 필요는 없다고 보고 예. 그것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원내 전략의 일환으로 될 수도 있는 거죠. 예. 자, 한번 이제 국감 기간 동안에 또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번 지켜보면서 또 다음 주에 한번 그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전에 이제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이 이제 김현지 실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혹 제기를 하고 이제 증인 채택을 주장을 하는 그 과정에서 또 어제와 또 그제였었죠. 상임위에서 이제 뭐 욕설이 오가고 뭐 고발전이 또 있고 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의원들 사이에 서로 개인적으로 주고받은 문자를 또 공개하는 그런 일도 있었는데 자, 이 정작 사실관계하고 또 실상을 증언하기 위해서 왔던 증인들은 또 이런 소모적인 어떤 이런 정쟁에 또 노출되고 있다 그런 지적을 받기도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또 그럴 만한 사안이라고 보셨습니까? 저는 정치사에 이렇게 욕설을 상대당 의원에게 보낸 의원이 있었나 좀 의문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깜짝 놀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라고 하면 사과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의무예요. 이건 국민께 하는 겁니다. 그 의원의 지역구가 있을 거고 그 의원이 대변하는 유권자들이 있습니다. 사과할 수 없다면서 또 욕설을 내뱉었어요. 이런 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정치할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닐 뿐더러 국감장을 완전히 망가뜨린 겁니다. 어떻게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습니까? 누구나 잘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잡을 수 있는 용기도 의원의 어떤 정치적인 능력치라고 할 텐데 전혀 그것과는 반대되는 모습을 보여줬죠. 이런 게 민생의 어떤 질타나 점검의 장이 돼야 되는 국감장을 완전히 혼탁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징계나 이런 부분에 대한 입장이 없다면 이 부분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평가받을 겁니다. 글쎄요, 이제 두 의원 간에 뭐 구원이라면 구원이라는 것이 뭐 지난달부터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예. 그런데 국민들에게 공개돼 있는 국회 상임위원회의 장에서 실제적으로 이제 음성이 나간 거지 않습니까? 제가 옮길 수 없는 또 상대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한 그런 표정을 감추지 못했던 장면들 양쪽 다 이제 그런 것이 나왔기 때문에
뭐 어느 한 의원이 뭐 잘했다 잘못했다 이렇게 말할 계제가 아니죠. 국민의 대표가 보여줄 수 없는, 보여줘서는 안 되는 모습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를 얘기할 상황이라고는 보지 않아요. 뭐 둘 다 잘못하셨기 때문에. 한 의원은 상대 의원의 개인적인 정보가 노출된 상태에서 이름과 전화번호가 나왔으니까요. 그것을 전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뭐 모르고 그랬을 수도 있다고 하겠지만은 다분히 의도적이다라고 하는 주장에는 또 뭐라고 딱히 대항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한 사람만 뭐 어떤 그런 발언을 했다거나 뭐 욕설을 했다거나 하는 사람만 악마하는 것은 전체 이 국회 상황을 한쪽만 보는 거다. 이렇게 된 원인은 여야 모두에게 책임이 있고 국회 운영, 특히 상임위를 진행하고 관장해야 하는 상임위원장들이 제대로 역할을 안 한다. 우리가 지금 법사위라든지 과방이라든지 이런 상임위 이름을 국민들께서 이제 자동으로 인식을 하게 될 정도로 거긴 굉장히 뜨거워요. 그 뜨거운 게 좋은 뜨거운 게 아니죠. 이런 차원에서 국회 전체가 이 사안에 대해서 반성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저도 이 건 자체가 어떤 토론의 대상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특히나 또 이 건전하게 이제 또 말씀을 해주시는 저희 네 분 패널들 모시고서는 이걸 가지고 쟁점이 될 거라고 보지는 않았었고요. 다만 이렇게 지금 비속어의 욕설까지 나오는 모습 저는 좀 생경하고요. 아, 이게 과거에도 이 정도였었나? 과거에는 이 정도는 아니었죠. 예. 밖에 나가 싸웠죠. 예. 그러니까 이제 개인적인 감정은요 상임위에서 최대한 자제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멱살을 잡아도 그거는 두 사람 간에 그건 의원 신분을 떠난 사적 감정의 어떤 표현이기 때문에 그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중요하게 이게 문제가 되는 거는 상임위장. 예. 상임위장은 공적인 의정 활동을 하는 것이고 그 공적인 의정 활동의 대상은 본인들이 지역의 유권자들일 수 있겠지만 국민들입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보기 때문에 점잖은 척 하는 거예요. 품격을 지키는 겁니다. 방송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여기에서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상대편에 내 기분 안 좋다고 막 뱉으면 방송이 되겠습니까? 제가 제재를 받게 됩니다. 그렇죠. 똑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 시청의 대상이 국민이기 때문에 우리가 최소한 품격 있는 언어를 쓰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감정을 자제하는 것인데 이게 국회의원이 이런 어떤 육두문자를 아주 가감 없이 그냥 내뱉은 거. 저는 사실상 민주당의 김우영 의원도 그런 부분을 도발을 했다고는 보는데 저는 좀 많은 데미지를 입은 거는 박정훈 의원 같아요. 전 김우영 의원이 전치 2주라면 제가 봐서 박정훈은 한 6주 정도 내상을 입은 것 같은데 사실 이 정치는 말로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우리가 다시 상도덕이란 말을 우리가 되새기는데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국회에서 가장 금기시되는 게 신상입니다. 신상. 그게 같은 당에서도 마찬가지고 상대 당에도 마찬가지지만 그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그 신상에 대해서 공격하는 것은 극도로 자제해 왔습니다. 네. 그래야 정치가 되기 때문이죠. 예. 오늘만 상임위에서 질의하면 끝납니까? 정치는 지속적으로 4년 동안 앞에서도 싸우지만 뒤에 가서는 또 협치와 대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신상 발언은 자제해야 되는데 저는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부족한 어떤 단면을 보여줬고 예. 국민들뿐만 아니라 애들이 보면 예. 참 어떨까 하는 걱정도 되는 그런 장면이어서 뭐 사과는 하셨더라고요. 예. 뒤늦게.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잘못하면 정말 유치하다는 소리를 들으니까요. 다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근데 박정훈 의원이 내상 외상 많이 입었죠. 엄청난 문자를 받았더라고요. 뭐 그걸 의도했는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그는 해당 의원이 사과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아, 문자를 통해서 문자 박정훈 폭탄을 의원의 받았다고 전화번호가 하더라고요. 공개가 예, 예. 됐었죠. 그건 하면 안 되는 거고 또 하나는 품격이라고 문제 제기를 하는데 저는 품격의 문제는 아니고 공적인 의식이 두 분 다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임위의 국감장이고 뒤에 그 많은 분들이 참고인 증인이 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분들은 뭐 예를 들면 찌양 같은 경우는 혹시나 내 피해본 사안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막을지 어떤 말씀들이 오갈까 나한테 뭘 물을까 이걸 보고 기대하고 왔는데 그 싸움 장면을 목격한 거죠. 또 하나는 이게 김우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면책 특권 뒤에 숨은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면 법사위도 상당히 저희가 볼썽사납지만 그래도 거기는 공적인 거 갖고 서로 싸움을 거칠어지는 건데 지금 이거 두 분이 사적인 싸움이잖아요. 무슨 문자를 어떤 내용을 보냈네 만에 아니 그 두 분이 왜 국민 앞에 공개하는 과정에서 그걸 싸우냐고요? 공적인 어떤 이슈하고 전혀 관련 없는 것 같고 예. 저 부분은 나가서 싸우라는 말도 저는 아깝고 아예 국회를 나가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증인 채택, 국감 증인 채택과 관련된 논쟁이 굉장히 뜨거웠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할애했는데 사실은 저희가 두 번째 쟁점도 준비를 했습니다. 시간이 되는 한 이 이야기도 충분히 한번 좀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란 특검이 신청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 기각이 됐습니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총리에 이은 두 번째 기각인 거죠. 자, 영장 심사가 이뤄진 그날 이제 저희 JTBC에서는 뭐 박 전 장관의 어떤 수용 시설을 확보하라 뭐 이런 지시가 내려졌다 이런 관련 의혹에 대한 보도를 전해드리기도 했는데, 자, 결국은 기각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기각 특검의 어떤 무리한 수사 결과였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나요? 특검이 이제 어떤 부분을 무리했는지, 뭘 잘못했길래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찬찬히 봐야 될 텐데요. 박성재 전 장관에 대해서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의 혐의로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한 거 아니겠어요? 예. 근데 지금 보면은 박성재 전 장관이 얘기한 부분이 판사에게는 좀 더 설득력이 있었던 걸 보여요. 통상의 업무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자, 계엄령이 이제 떨어지고 난 다음에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이 포고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누구에 대해서 출국 금지도 하고 뭐 수사관을 뭐 어디로 보내고 교정 시설을 뭐 확보하고 뭐 이런 얘기들인데 예. 글쎄요. 이 정도가 내란 주요 임무 종사냐 여기에 대한 판단을 아마 영장 전담 판사는 했을 걸로 보이고 뭐 내란 방조라든지 이런 정도에 맞는 것을 너무 과하게 특검에서 주장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래서 이제 이상민 전 장관과 예. 대비해서 많이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이상민 전 장관보다 박성재 전 장관이 했던 일들이 훨씬 많고 구체적이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경우에는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를 예. 지시했다라는 의혹이 있었던 거죠. 제 생각에는 예. 행정안전부 장관의 통상 업무가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 지시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 대단히 그 통상 업무의 궤를 너무 많이 벗어난 일을 지시했다고 봤기 때문에 아마도 내란 중요 종사자에 해당한다고 판단을 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통상 업무냐 아니냐에 따라서 법원에서는 판단을 다르게 하지 않았을까. 이런 해석을 해봅니다. 어떻습니까?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경우와 다르다고 보십니까? 제가 봤을 땐 쌍둥이 사건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른 예. 건 판사입니다. 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위법성 인식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럼 이 계엄이 불법 계엄이 아닐 수도 있다는, 통상의 적법한 계엄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통상 업무를 했다라는 박성재 전 장관의 주장을 받아들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계엄은 언제 적법하게 되는 겁니까? 대한민국이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 위기 상황, 비상 상황일 때 발동할 수 있는 겁니다. 아주 예외적으로. 그리고 국무회의도 정확하게 거쳐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심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CCTV 영상에서도 현출이 됐지만 김용현 전 장관이 4명, 3명, 2명 아주 급조해서 사람 오기만을 기다립니다. 마지막 그 정족수가 되는 국무위원이 자리에 앉아서 문건을 배포하기도 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은 발표를 하러 나갑니다. 이런 걸 불법 계엄 내란이라고 하는 겁니다. 쌍둥이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수계라고 지칭돼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한 명은 행안부 장관으로서 본인의 통할 아래에 있는 소방청 그 방송국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한 겁니다. 박성재 전 장관 그날 어떻게 했습니까? 굉장히 분주했습니다. 법무부 검찰국에 전화했습니다. 검사들 합동수사본부에 파견할 것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정본부에도 교정본부 뭐 하는 데입니까? 사람들 수감 시설 관리하는 데 아닙니까? 몇 명이나 관리할 수 있냐? 3,600명 관리할 수 있다라는 문자를 주고받고서는 그것을 삭제합니다. 이런 걸 증거 인멸이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출입국 관리. 왜냐하면 한동훈 전 장관을 비롯해서 여야 할 것 없이 의원들을 싹 다 잡아들이라는 진술이 나왔거든요. 이 사람들 외국으로 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야근을 시키는 거예요. 못 나가게. 출입국 관리 본부장한테 전화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저는 동의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그러니까 특검에서도 한덕수 전 총리와는 다르게 영장 재청구하겠다는 의사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박성재와 이상민 쌍둥이 사건인데 판사만 달랐을 뿐이다. 뭐 판사는 달라요. 다른데 저는 기본적으로 양자는 큰 차이가 있어요. 예. 뭐냐면 이상민 장관의 영장 발부할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이렇게 발부를 했지만 그 영장 발부했다고 해서 내란 임무 중요종사죄를 인정한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직권남용죄가 거의 소명이 됐다라고 본 거죠. 왜냐하면
말씀 주신 행안부 장관이 그 누구한테 소방청장이나 누구한테 언론사에 단전 단수를 내린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짓이잖아요. 이건 직권남용이 명백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직권남용죄가 소명이 된 거죠. 그러니까 직권남용죄로 구속을 했다고 보여져요. 또 위증죄까지 있기 때문에. 근데 박성재 장관의 경우에는 내란 임무 종사에 대해서 판사가 판단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건 논외라고 봐요. 왜냐하면 내란 임무 종사가 되려면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계엄이라는 것이 헌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이게 이건 제대로 된 계엄이 아니야 이거 하고 그랬다고 해서 바로 내란으로 연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내란이라는 것은 특정한 목적이 결부돼야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하고 다른 건 뭐냐면 박성재 장관은 직권남용이 성립할지 여부에 대해서 불확실해요. 이건 제가 볼 때 유법성 이게 왜냐하면 내가 지시한 것이 이거 원래 법무부 장관이 할 만한 지시네라고 인식했을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직권남용죄에 대해서 성립 여부, 소명 여부에 대한 판사의 판단이 달랐던 것이지 이게 뭐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관련돼서 인정을 하고 하나 안 하고 저는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상민 장관에서 내란 임무 종사는 인정 안 했을 수도 있다. 왜냐 거기 국헌문란의 목적이라는 것이 나올 만한 게 없어요. 언론사하고 국헌문란의 목적하고는 크게 관련이 직접적인 관련은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양자는 그렇게 다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영장을 기각한 판사 이분을 보고 직위원 2 같아요. 그러니까 풀어줄 작정을 하고 그 어떤 기각 사유를 만든 느낌. 위법성에 대해서 몰랐을 수 있다. 이거는 다퉈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풀어주려고 대한민국의 그래도 법률의 정통한 법무부 장관을 바보를 만들어 버립니다. 몰랐을 거야. 순진하게 그냥 시킨 대로 그냥 네 하고 가서 법무부 장관이 할 거 가만 있어. 비상경비 되면 뭘 해야 되지? 그렇지. 검사 파견하고 그다음에 수용시설 확인하고 출입국 금지하고 그래 난 할 일을 다 했어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건 뭘까요? 결정을 내려놨어요. 풀어줘야겠는데 어떻게 풀어주지? 아까 윤 변호사님이 얘기한 대로 아주 드라이하게 법을 해석하면 풀어줄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그냥 단순하게 어떤 자기의 임무를 다 했다. 근데 사실 법의 어떤 적용에 있어서도 상식선의 어떤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게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판결도 그렇고 이 영장 발부도 그렇고요. 그러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당시 CCTV에서 어떻게 행동했는지 그리고 이 내란을 일으키겠다는 이야기들이 몇 개월 전부터 있었는지 그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었던 일반 법 상식 아닙니까? 근데 그런 거를 배제하고 저는 기각 사유를 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뭐 특검의 그 소명이 부족했다는 부분도 지적해서 재청구를 하면 그 판사한테 갈지 안 갈지 모르겠으나 저는 다시 똑같은 이유로 저는 기각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좀 이례적인 저는 기각이라고 봅니다. 이런 판사는 어떤가요? 그러니까 위증교사죄에 대해서는 범죄 소명이 되는 것처럼 보인다.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서는 피의자 측이 부적절한 관여가 의심스러우나 그러나 뭐 대표기 때문에 도망갈 여지가 없다. 이렇게 해서 기각시킨 유창훈 판사에 대해서는 그럼 이거 비난의 여지가 있나요? 저희는 그 당시에 이해할 수 없다 그랬지 판사를 비난하지는 않았어요. 그와 같이 저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또는 예상했던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저희가 탄력적으로 받아들여줘야 되는데 이런 이제 탄력성이 너무 줄다 보니까 이게 사법부가 너무 위태로워지는 거예요. 이것도 일반 국민의 사건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 내가 모시는 사람, 나하고 친한 사람, 주로 있는 사람, 정치인들이에요. 이런 사건에 대해서만 이렇게 저희가 유독 판사들 원하는 결과 안 나온 판사들을 이렇게 좀 공격하면 이거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제가 잘 말씀해 주셨어요. 저도 이 판사의 판결에 대해서 토를 달지 않습니다. 그게 설령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간에 사법부의 판결은 존중하는데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어떤 판결 자체는 이건 나라를 위태롭게 하는 판결이 아니라 정치인 이재명 대통령, 당신 대표였겠죠. 그 대표에 대한 판결이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개인의 판결도 저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평론하지 않습니다. 다만 직위원과 이 판사들이나 나머지 한덕수 총리에 대한 기각은 왜 그러냐. 저는 내란 우두머리를 풀어주는 나라에 살 거라고 생각도 하지 못했어요. 그거를 구속 취소의 사유가 너무나 신박합니다. 그리고 내란의 주요 임무 가담에 CCTV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자도 다퉈볼 여지가 있다라고 그 부분에서 설명하는 저는 그 판사도 이해할 수 못하겠어요. 저는 내란이 아니라면 국가를 위태롭게 했던 그 현장이 아니었다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 늘 인정합니다. 그런데 저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기각에서는 직위원 2를 봤다라고 저는 개인적인 분석
비판하는 것이다. 이게 위험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내란죄가 우리가 뭐 내란이다 아니다 이렇게 그냥 어떤 사회학적 용어로 쓰는 거지, 정치적 용어로 쓰는 거지 법률적으로 내란죄가 확정되질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그렇게 이거 죄가 있는 건데 왜 이 죄에 부합하는 영장을 안 쳤어? 영장을 왜 발부 안 했어? 이렇게 보게 되면 그야말로 재판이라는 제도가 형해야 되는 거죠. 그럼 재판 뭐 하랍니까? 그냥 대다수의 다수당에 이 사람 내란이야. 그럼 내란인 거지. 이런 식의 시스템은 이게 뒤를 저희가 후퇴하는 거예요. 물론 상당한 심증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겠죠. 그러나 그거는 우리 개인적인 생각들이고 이 국가 시스템이 우리가 정한 사법 시스템이 아직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최종 확정 판결이 안 났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런 단어 쓴다 하더라도 어떤 그 사법 시스템의 일부 판사가 이거 아직까지 내란죄가 아니니까 그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요건에 의해서 이걸 기각을 했어요. 아직까지 수사 단계니까 무죄라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구속 수사할 필요가 없다고 본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존중해 줘야지 내 마음속에 내란이라고 나는 이미 판단을 했는데 왜 그 합법하는 판결이 안 나와? 그럼 이거 인정 안 할 건가요? 좀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런 식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럼 변호사시니까 뭐 내란죄를 인정하지 말라는데 그래요. 무죄 추정이 있으니까 내란죄라고 확정해서 얘기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근데 현직 대통령이 형사소추를 받는 죄가 뭐가 있죠? 내란죄와 외환죄가 있죠. 근데 왜 이 현직 대통령이 구속돼서 지금 수감 생활하죠? 내란죄가 적용됐기 때문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그럼 판사가 그러니까요. 재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겁니다. 재판에서 확정이 안 되면 내란죄 확정의 무죄 추정이라 하더라도 내란죄로 현직을 갖고 있었던 대통령이 형사소추를 받아서 지금 수감을 하고 재판을 하는 거예요. 시스템에 의해서 판단이 됐어요? 안 됐잖아요. 그 부분을 내란죄라고 줄여서 그럼 이재명 대통령 그럼 뇌물죄라고 확정해도 되나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재판이 중단됐잖아요. 그럼 어디가 더 가까울까요? 억지라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분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자, 그러면 어떻게 얘기하는 게 맞아요? 제가 불경스러운 말씀 한번 할까요? 방송까지 안 하겠지만 편하게 하셔도 자, 지금 어떤 분은 그러면 재판이 중단됐는데 어떤 분은 재판이 아직 1심이에요. 그럼 우리 국민이 볼 때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그런 시각으로 보면 누가 더 비난받아요?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확정이 돼야지 그때까지는 무죄 추정이라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구속돼 있다고 해서 아직 1심 재판 중인데 그러면은 이건 내란죄로 확정을 하고 우리 국민이 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런 논리라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거하고 또 비교 대상이 되니까 그건 안 맞다는 거예요. 저는 단어에 대해서 집착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란이라고 얘기하면 불경스러운 시각이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시각이 아니라 내란이라고 얘기하는 게 왜 불경스러운 건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아니 내란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하는데 해당 판사가 내란이 그 어떤 혐의가 있는 사람을 왜 구속을 안 하느냐 갖고 그런 시각으로 그런 비판을 하게 되면 안 맞다는 거예요. 저는 국민적인 그 엄중한 우려 자체를 고민하지 않는 법에 대한 무게감도 저는 비판의 대상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내란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다시 이렇게 네 분 모시고 다시 또 토론을 한번 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60초 후에 돌아옵니다. 내게 쇼핑이란 지금 잘 쓸 것들을 찾는 것. 한때 좋아했던 것들은 보내주고 지금 좋아하는 것들로 채우고 내가 브랜드를 사는 새로운 방식. 많이 사도 죄책감이 없어. 새 것 아닌 내 것 찾기. 번개장터. 타이레놀. 누군가의 두통은 이를 향한 열정이고 누군가의 감기는 일상을 지키는 책임감이죠. 다양한 통증에 그 누구든 타이레놀이 케어합니다. 타이레놀 70주년. 뜨거운 하루 리얼 탄산으로 날려버리자. 강력한 리얼 탄산 100%. 이 맛이 청정 라거다. 테라. 그런 나라가 있다죠. 모두가 숙면하는 미생한 과학의 나라. 에이스. 또 한 분 오셨네요. 에이스 침대. 마지막으로 40초씩 발언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자, 이 국정감사요. 국회가 이제 국정 운영의 실태를 파악하고 또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서 하는 그런 또 국회의 아주 중요한 활동이죠. 또 증인 신청과 또 의원들 사이의 감정 싸움으로 얼룩지는 듯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국정감사가 본래의 기능을 할 수 있게 지금이라도 또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마지막으로 네 분의 의견 들어보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깥쪽에 앉아 계신 장윤미 대변인부터 네. 말씀 부탁드릴게요. 국정감사는 기본적으로 야당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야당이 실력 발휘를 하고 민생을 점검해서 집권 여당을 그리고 행정부를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야 되는데 지금 내란과 관련해서 점검하겠다. 지난 정부에 대해서 한번 그래도 비위 같은 건 들춰보겠다라고 하면 독재다. 이건 입법 폭거다.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 국민 민생에 가 닿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지금도 정말 국가폭력에 대한 영화를 당대표가 보시면서 다양성, 상대성, 역사 상대주의 관점을 말씀하신다면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아무런 울림이 없는 겁니다. 저는 야당이 잘해야 여당도 잘 되고 대한민국이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한쪽 역할을 해줘야 되는 야당이 굉장히 정쟁에 골몰한다는 모습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견인차 역할을 해주는 데는 아직까지는 국민의힘이 이른바 내란 세력과 절연하지 못하고 그 논쟁을 국감장까지 가져오는 게 아닌가. 때늦은 색깔론도 그 맥락에서 제기하는 것이 아닌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예. 끝까지 저희 당만 꾸짖으시는군요. 지금의 이 상황은 여야 어느 특정한 당이 더 잘했고 누가 더 잘못했고 이런 상황을 논할 단계를 이미 지났다고 봅니다. 국정감사 여러 번 보지만 올해도 역시나 또 훨씬 더 심하게 안 좋은 모습만 국민들께 보여드리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국회 전체가 반성해야 된다는 의견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올해는 좀 특이합니다. 여야가 바뀐 지 넉 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야당이 잘해야 여당도 잘하고 뭐 국가가 잘 된다는 논리가 글쎄요 불과 몇 개월 전만 돌려도 과연 야당으로서의 민주당이 과거에 어떻게 했었던가 그러한 기억을 되살리게 하는 발언이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국회가 국민들께 짐이 되지 않는 그러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계기로 삼아서 이번 국정감사 마무리는 조금 더 생산적으로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봐온 이런 모습들은 사실은 이제 정치 세력 간의 불균형의 그 원인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민주당과 국민의힘만 들고 보면 두 세력이 어느 정도 물론 더 잘해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 균형을 갖추고 있으면 저렇게 일방적으로 진행하거나 일방적으로 끌려가면서 또 쓸데없는 발목 잡기를 하질 않겠죠. 그래서 정치 세력의 균형 잡힌 그런 분포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국정감사의 결산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컨대 이게 늘 그 해 끝나고 그 해 끝나고 이게 아니고 연속성 있게 했던 그 국정감사의 결과가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추적하는 뭔가 같은 제도적 정비가 돼야지만 그때그때 연예인처럼 이슈 제기하고 스포트라이트 받고 끝나고 이것이 아니고 해결될 때까지 국민을 대신하는 거기 때문에 국민 생업에 바쁩니다. 그러니까 국민을 대신해서 직업적 정치인이 된 거니까 그 어떤 신분의 특성을 활용해서 끝까지 추적해서 결론 짓는 이런 연속적인 제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국정감사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저는 국정감사에서 그 국정감사다운 모습을 봤습니다. 예. 광주지검의 문지석 검사 쿠팡 외압 사건에 대해서 일용직 이 근로자들의 체불임금 부분의 외압을 당해서 정말 양심 고백을 하고 오열을 하면서 그 근로자들이 200만 원이라도 받았으면 좋겠다. 사회적 약자에게 뭔가 이 정당한 권리가 됐으면 좋겠다면서 그 증인석에서 울더라고요. 저는 이게 국감장에서의 제대로 된 모습이다. 그러니까 국감장에서만 이런 이 잘못된 이 국정이나 행정을 바로잡을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런 모습들이 곳곳에서 많이 나와야 되고요. 사실상 또 검찰의 모습도 욕봤어요.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괴롭힐 때 검찰이 앞장서서 그 힘 있는 사람을 혼내주고 사회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게 검찰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들을 또 문지석 검사의 눈물 속에서 반성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이 검찰 개혁의 또 필요성도 느꼈는데 사실상 이 국정감사가 좀 생산적인 국정감사가 돼야 되는데 앞서 오늘 논쟁에서 했던 이 논쟁들이 증인을 가지고 논쟁을 하는 거 보니까 이게 비생산적이지 않았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사실 저희 언론도 너무 자극적인 거 다투는 모습만 보도하기보다는 생산적인 국감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더 노력을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JTBC 토론 논쟁 저희는 60초 광고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You've come to the most dangerous planet in the universe.
첫 번째 사냥. Here, you're not the predator. You're the prey. 마지막 기회. 프레데터 죽음의 땅 11월 IMAX 극장 대개봉. 저마다의 관리법은 달라도 마무리는 모두 라이트하게. 카스라이트는 맛있게 뺨! 프레쉬한 맛은 올리고 뺨! 이 순간 부담 없이 우리의 라이트 타임. 카스라이트 제로 시각. 평균 경사도 5.7도. 하루 종일 올라갔다 내려갔다. 대한민국의 평지는 30%에 불과하다. 올라갈 땐 밀어주고 내려올 땐 잡아주는 콜핑 코어스텝. 진짜 편한데? 슬링웨이 슬링웨이 슬림한 몸매 갖고 싶니? 슬링웨이 다이어트 두드림. 예, JTBC 토론 논쟁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90분간 토론해 주신 네 분 고생 많으셨고요. 그리고 또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JTBC